딸과 사위는 나를 초대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아무도 없었다. 이웃집 남자가 달려 나와 소리치기 시작했다. 너무 늦기 전에 어서 떠나세요. 그들은 끔찍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물었다. 무슨 짓을 했는데요? 그러자 그는 나를 얼어붙게 만드는 진실을 폭로했다. 당신이 여기 있어서 다행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제 복수 이야기를 어디서 듣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제 이야기가 얼마나 멀리 퍼졌는지 알고 싶습니다. 나는 지금 내 딸 지영과 사위가 사는 판교 외곽의 크고 아름다운 집 앞에 서 있다. 한 손으로는 낡고 무거운 여행 가방을 끌고 다른 한 손으로는 두 손주가 가장 좋아하는 선물이 가득 담긴 바구니를 들고 있다. 내 마음은 희망으로 부풀어 오른다. 마치 오랜 세월의 거리감 끝에 불어오는 상쾌한 바람처럼 말이다. 딸을 마지막으로 안아본 지 너무 오랜 시간이 흘렀다. 손녀 서연이와 손주 준우의 웃음소리를 들은 지도 오래되었다. 오늘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사위인 김서방은 가족이 함께하는 저녁 식사를 약속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지영이의 맑은 목소리로 전해진 그 초대는 내 안에 새로운 시작에 대한 믿음을 불태웠다. 하지만 지금 조용한 나무문 앞에 서니 불안감이 스멀스멀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느끼기 시작한다. 초인종을 한 번, 그리고 또 한 번 누른다. 소리는 건조하게 울려 퍼지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다. 문을 두드려 본다. 떨리는 내 손이 단단한 나무를 친다. 지영아, 김서방, 집에 있니? 내 목소리는 허공 속으로 사라진다. 뒷마당에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만이 날카롭고 멀리서 마치 집의 침묵을 대신하듯 대답할 뿐이다. 2층을 올려다보니 창문 하나가 살짝 열려 있다. 안쪽의 하얀 커튼이 바람에 부드럽게 흔들리며 마치 신비로운 속삭임처럼 보인다.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다. 무언가 잘못되었다. 다시 문을 두드리려 다가갔을 때 갑자기 옆집의 철제 대문이 쾅 하고 열렸다. 쇠가 삐걱거리는 소리에 나는 깜짝 놀랐다. 초조한 표정의 한 노인이 달려나온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두 눈은 걱정으로 휘둥그레져 있었다. 그가 입고 있는 빛바랜 티셔츠는 허둥지둥 입은 듯 엉망이었다. 그는 내게 미친 듯이 손을 흔들며 다급한 목소리로 외쳤다. 아주머니, 거기 들어가지 마세요. 심장이 철렁했다. 나는 여행 가방 손잡이를 여전히 꽉 쥔 채 얼어붙었다.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 딸 집에 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혼란을 감추지 못한 채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남자는 무릎에 손을 짚고 마치 장거리를 달려온 사람처럼 헐떡였다. 그는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과 결의가 뒤섞여 있었다. 너무 늦기 전에 어서 피하세요. 그는 숨 가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 딸과 사위는 끔찍한 사람들이에요. 만약 들어가시면 다시는 나오지 못할지도 몰라요. 머리가 빙빙 돌았다. 그의 말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내 시골 마을에서 이곳까지 긴 여행 동안 품고 왔던 기쁨과 설렘을 단번에 베어버렸다. 제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무슨 짓을 했는데요? 공포에 질려 갈라진 목소리로 거의 소리치듯 물었다. 남자는 심호흡을 하며 평정을 되찾으려 애썼다. 그는 내게 다가와 차가운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잎처럼 떨리는 목소리를 낮추었다. 김서방의 아버지, 김영철 어르신이 몇 달 전에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그건 자연사가 아니었어요. 나는 망연자실했다. 누군가에게 머리를 한 대 맞은 것처럼 귓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났다. 김 어르신이 돌아가셨다고요. 힘없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몰랐어요. 딸 내외와 연락이 끊긴 지 오래됐거든요. 내 말은 뚝뚝 끊겼다. 마치 방금 들은 말을 나 자신조차 믿을 수 없는 것처럼. 김서방의 아버지, 김 어르신은 내가 뵐 때마다 늘 활기 넘치고 건강한 분이셨다.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돌아가실 수 있었을까? 그리고 왜 지영이는 내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자신을 길 건너편에 사는 박 할아버지라고 소개한 남자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그의 한마디 한마디는 내 머릿속을 망치로 내리치는 것 같았다. 김 어르신은 이 동네에서 가장 건강한 분이셨어요. 매일 아침 조깅을 하셨고 오후에는 현관에서 저와 함께 장기를 두셨죠. 아픈 기색이라고는 전혀 없었어요.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의 눈빛에 슬픔이 어렸다. 하지만 돌아가시기 전에 김서방이 계속해서 돈을 요구한다고 제게 불평하셨어요. 한 번은 걱정 가득한 목소리로 아들이 몰래 자기 와인잔에 하얀 가루를 넣는 것을 봤다고도 말씀하셨죠.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다. 박 할아버지의 말은 내가 가져온 모든 희망을 휩쓸어버리는 회오리 바람 같았다. 하얀 가루라니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박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딱딱해졌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김 어르신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심장마비라고들 했지만 저는 믿지 않아요. 그날 밤 제 눈으로 직접 창문 너머로 김서방과 지영이를 봤어요. 둘 다 긴장한 채로 무언가 숨기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끔찍한 비밀이라도 감추는 것처럼 속삭이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온 동네에 김 어르신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더는 버틸 수 없었다. 무릎이 꺾이며 나는 차가운 현관 계단에 주저앉았다. 손에 들고 있던 여행 가방이 왈칵 열리면서 손주들을 위해 정성껏 준비한 선물들이 쏟아져 나왔다. 서연이가 좋아하는 과자 상자, 준우를 위한 장난감 자동차가 벽돌 바닥 위로 흩어졌다. 방금 산산조각 난 내 희망처럼 바닥을 뒹굴었다. 나는 터져 나오려는 눈물을 참으려 얼굴을 감쌌다. 그럴 리가 없어요. 나는 중얼거렸지만 내면에서는 이미 두려움이 나를 잠식하기 시작했다. 박 할아버지의 말이 사실이라면 나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위험 앞에 서 있는 것이었다. 박 할아버지가 내 옆에 무릎을 꿇었다. 그의 손이 내 어깨를 강하게 붙잡았다. 그의 목소리는 마지막 경고처럼 들렸다. 아주머니, 제 말 들으세요. 저 집안에서는 아무것도 누구도 믿지 마세요. 만약 들어가시면 다음 희생자는 아주머니가 될 겁니다. 그 말은 내 심장에 마지막으로 꽂히는 비수 같았다. 눈물을 머금은 흐릿한 눈으로 고개를 들어 눈앞에 무거운 나무 문을 응시했다. 여전히 문은 침묵하고 있었지만 이제 더는 내 딸의 집으로 통하는 문이 아니었다. 악몽으로 향하는 관문처럼 보였다. 내 마음은 혼돈에 휩싸였다. 내 뱃속에서 낳은 딸, 지영이에 대한 사랑은 여전히 가슴속에서 타오르고 있었다. 하지만 박 할아버지의 경고와 집의 죽음 같은 침묵은 내 안에서 자라나는 두려움을 멈출 수 없게 만들었다. 박 할아버지의 경고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며 시간의 먼지에 덮여있던 기억들을 베어냈다. 지영이가 결혼한 후에 첫 몇 달이 선명하게 기억난다. 아이는 매주 내게 전화를 걸어왔다.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생기가 넘쳤다. 엄마, 오늘 엄마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였어. 근데 김서방이 조금 짜대. 그녀는 모든 것이 괜찮은 듯 전화기 너머로 웃었다. 나도 내 딸이 선택한 남자와 행복하게 사는구나 생각하며 함께 웃었다. 하지만 그 후 전화는 점점 뜸해졌다. 일주일 그리고 2주일 나중에는 한 달 내내 소식이 없었다.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내가 전화를 걸 때마다 신호음만 계속 울리거나 더 심할 때는 김서방의 차가운 목소리가 받았다. 지영이는 바쁩니다. 나중에 다시 전화하세요. 그는 아무런 설명 없이 전화를 끊어버렸다. 결코 잊을 수 없는 어느 날 밤, 지영이가 늦은 시간에 전화를 걸어왔다. 그녀의 목소리는 누군가 들을까 두려워하는 듯한 끊어질 듯한 속삭임이었다. 엄마, 김서방이 엄마랑 더는 통화하지 말래요. 엄마가 자기를 무시하고 우리 결혼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지영아, 무슨 소리니? 얘야? 나는 그저 네가 행복하기만을 바랄 뿐이야. 나는 목소리를 차분하게 유지하려 애썼지만 속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다. 그녀는 잠시 침묵하더니 갑자기 전화를 끊었다. 죽은 전화선의 신호음이 밤의 정적 속에서 울려 퍼지며 마치 무언가를 다시 놓치고 있는 듯한 막연한 불안감에 나를 남겨두었다. 몇 달 후 지영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이번에는 흐느낌을 감추지 못했다. 엄마, 그 사람이 날 때렸어.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미약하게 떨려서 누군가 내 심장을 쥐어짜는 듯한 기분이었다. 하지만 내가 그 사람을 떠나면 서연이랑 준우를 버릴 거래. 내 아이들이 고통받게 할 수는 없어. 엄마, 나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소리 없이 흘러내렸다. 지영아, 더는 못 견디겠으면 나한테 오렴. 내가 너와 아이들을 돌봐줄게. 나는 절박하게 애원했지만 전화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지영이는 흐느끼며 대답할 뿐이었다. 아이들 때문에 안 돼, 엄마. 그리고 전화는 다시 끊겼고 나는 시골의 작은 집 어둠 속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에 잠겼다. 결혼식 후 김서방을 처음 봤을 때가 기억난다. 그는 흠잡을 데 없는 양복 차림으로 나타났지만 그가 건넨 악수는 이상하리 많지 차가웠다. 그의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고 옴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우리 가족 일에 너무 깊이 관여하지 마세요. 그는 단조롭지만 경고가 가득한 어조로 말했다. 나는 얼어붙었다. 무슨 짓을 했기에 그런 말을 들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 순간부터 지영이와의 거의 모든 소통이 끊겼다. 내 전화는 대부분 김서방이 받았고 그는 즉시 끊어버렸다. 한 번은 지영이가 받기를 바라며 아주 이른 아침에 전화를 걸었지만 그의 으르렁거리는 목소리만 들렸을 뿐이다. 우리를 좀 내버려 두세요. 나는 전화기를 귀에 댄 채 앉아 있었고 눈물은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나는 지영이의 엄마였지만 이제는 내 딸의 삶에서 쫓겨난 이방인처럼 느껴졌다. 그 세월 동안 나는 절망 속에서 살았다. 매일 서연이가 겨우 걸음마를 떼고 준우가 아직 태어나기 전 찍은 낡은 가족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사진 속 지영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행복으로 빛나고 있었다. 나는 사진을 끌어안으며 내 딸이 아직도 저런 미소를 짓고 있을까 궁금해했다. 편지를 쓰고 선물을 보냈지만 답장은 한 번도 받지 못했다. 한 번은 지영이가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수제과자 한 상자와 함께 시골에서의 내 일상을 담은 긴 편지를 보냈다. 하지만 일주일 후 소포는 겉면에 휘갈겨 쓴 메모와 함께 반송되었다. 수치인 수치거부. 나는 과자 상자를 끌어안고 오후 내내 울었다. 내 사랑마저 거부당한 기분이었다. 판교로 가서 딸의 집문을 두드리고 딸과 손주들을 데려올까 생각도 해봤다. 하지만 그 후 두려워졌다. 내가 나타나면 김서방이 지영이의 삶을 더욱 힘들게 만들까봐 두려웠다. 상황을 더 악화시킬까봐 두려웠다. 나는 매일 밤 잠들기 전 신께 내 딸과 두 손주를 보살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 기도가 나의 무력함에서 오는 고통을 지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던 며칠 전 어느 아침 기적처럼 내 낡은 전화기가 울렸다. 떨리는 손으로 받았고 전화기 너머에서는 너무나 맑고 명랑해서 놀랄 만큼의 지영이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김서방이 변했어. 후회하고 있고 엄마한테 용서를 구하고 싶대. 가족끼리 화해하자고 저녁 식사에 엄마를 초대했어. 나는 할 말을 잃었다. 눈물이 그저 흘러나왔다. 의심 때문이 아니라 너무나 큰 기쁨 때문이었다.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이 갑자기 열린 것 같았다. 정말이니, 얘야?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다. 정말이야, 엄마, 우리 기다리고 있을게. 지영이가 웃었고 전화기 너머로 서연이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할머니, 와서 나랑 놀아요. 나는 즉시 가방을 쌌다.
지영이 결혼식 때부터 간직해온 은귀걸이 한 쌍을 꺼냈다. 언젠가 그녀가 착용하는 모습을 보리라 희망하며 서연이가 좋아하는 달콤한 과자 상자와 준우가 어릴 때 좋아했던 슈퍼히어로 만화책을 조심스럽게 쌌다. 이웃집 최아주머니는 말끔하게 차려입은 나를 보고 미소 지었다. 어디 그렇게 기분 좋게 가세요, 정순 씨? 나는 환하게 웃었다. 마치 큰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몸이 가벼웠다. 사위가 집에 초대했어요. 화해하고 싶대요. 딸이랑 손주들 보러 가요. 나는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 찬 가방을 들고 고속버스에 올랐다. 가는 내내 낡은 가족 사진을 어루만졌다. 내 손가락은 지영이의 미소, 서연이의 미소, 그리고 준우의 동그란 얼굴을 더듬었다. 나는 눈을 감고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 따뜻한 집안을 가득 채우는 웃음소리를 상상했다. 모든 고통은 지나갔고 김서방은 정말로 변했으며 다시 딸을 껴안을 수 있을 것이라는 연약한 믿음이 내 마음속에서 싹텄. 버스가 성남에 도착했을 때 지영이에게 전화했다. 그녀는 기쁘게 길을 알려주었다. 엄마, 바로 집으로 오세요. 여기서 기다릴게요. 나는 미소 지었다. 수년간 마비되었던 내 심장이 다시 뛰는 것을 느꼈다. 나는 조용한 교회의 거리를 따라 가방을 끌었고 딸의 예쁜 집이 눈앞에 나타나는 것을 보았다. 모든 것이 밝고 깨끗했으며 마치 나를 환영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 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눌렀을 때 돌아온 것은 침묵뿐이었다. 내 안의 기쁨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박 할아버지가 끔찍한 경고를 하며 달려나왔을 때 내 모든 희망은 바람에 휩쓸린 종이 집처럼 무너져 내렸다. 하지만 지영이, 서연이의 맑은 눈, 그리고 준우의 순수한 미소를 생각하니 등을 돌려 떠날 수가 없었다. 딸과 손주들에 대한 사랑이 가슴을 짓누르는 두려움을 이겨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문손잡이에 손을 얹고 무슨 일이 일어나든 맞서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지영이를 위해, 내 손주들을 위해, 그리고 나를 위해. 내 손가락이 문에 닿는 순간 문이 부드러운 삐걱임과 함께 열렸다. 김서방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나타났지만 그의 눈은 차가웠고 온기라고는 한 점도 없었다. 그는 흠잡을 데 없는 흰 셔츠와 잘 다려진 정장 바지 차림으로 완벽한 주인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어머님, 오셨네요. 왜 그렇게 밖에 오래 계셨어요? 그의 목소리는 억지로 친근하게 들렸다. 나는 내 안에서 커져가는 불안감을 감추려 했으며 미소 지었다. 그냥 동네 구경 좀 하느라고.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며 남은 평정심을 붙잡으려는 듯 여행 가방 손잡이를 꽉 쥐었다. 내가 무언가 더 말하기도 전에 안에서 서두르는 발소리가 들렸다. 지영이가 붉어진 눈으로 달려나와 나를 힘껏 껴안았다. 그녀의 어깨가 내 품에서 떨렸고 나는 그녀가 억누르려 애쓰는 연약함과 두려움을 느낄 수 있었다. 엄마, 너무 보고 싶었어요. 지영이는 마치 다른 무언가를 억누르기 위해 아주 큰 소리로 말하려는 듯 목이 맨 소리로 말했다. 나는 터져나오려는 눈물을 참으며 그녀의 익숙한 머리카락 향기를 들이마시며 그녀를 힘껏 안았다. 나도 보고 싶었어, 얘야. 나는 그녀의 등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속삭였지만 마음속에서는 박 할아버지의 말이 울려 퍼지며 나를 떨게 했다. 아이들의 작은 목소리가 나를 생각에서 벗어나게 했다. 서연이와 준우가 내게 달려와 목을 껴안았다. 할머니, 우리랑 영원히 같이 있어요. 서연이가 반짝이는 눈으로 외쳤다. 준우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내 손을 잡았다. 할머니, 젖에 장난감 자동차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두 천사를 보자 내 마음은 녹아내렸다. 하지만 그 따뜻한 순간에도 나는 집을 감싸고 있는 차가운 기운을 느꼈다. 집은 흠잡을 데 없이 깨끗했고 비싼 가구들이 정돈되어 있었지만 공간에는 진정한 가정의 온기가 부족했다. 모든 것이 너무 완벽했다. 마치 비밀을 감추기 위해 세심하게 그려진 그림처럼.
김서방은 내 가방을 들어 거실 구석에 가지런히 놓았다. 그는 손에 레드와인 잔을 들고 돌아섰다. 그의 눈이 이상하게 빛났다. 어머님, 재회를 축하하며 한잔하시죠. 그가 잔을 내밀며 말했다. 나는 잔을 보았고 형언할 수 없는 불안감이 나를 덮쳤다. 김어르신의 와인잔에 담긴 하얀 가루에 대한 박할아버지의 경고가 머릿속에 떠올랐다. 나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여행하느라 피곤하구나. 나중에 마실게, 김서방. 김서방은 눈썹을 치켜떴다. 그의 입가의 미소가 순간 굳어졌지만 더 이상 강요하지는 않았다. 그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잔을 테이블 위에 놓았다. 부엌에서 뜨거운 찌개 냄새가 퍼져나와 내 무거운 생각에서 나를 끌어냈다. 지영이는 저녁 준비에 분주했다. 그녀의 등은 가늘었고 냄비를 젓는 동안 어깨가 살짝 떨렸다. 김서방이 거실에서 외쳤다. 거짓 친절함을 유지한 채 지영이 특기예요. 어머님을 위해 오후 내내 요리했답니다. 나는 딸을 바라보았. 달려가서 그녀를 안고 무슨 일이냐고 묻고 싶었지만 김서방의 차가운 시선이 나를 멈추게 했다. 나는 그저 미소 짓고 고개를 끄덕이고 조용히 앉아 침착한 척했다. 밤이 되자 저녁 식사가 차려졌다. 너무나 풍성해서 놀랄 정도였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찌개, 맛있는 냄새가 나는 갈비찜, 갓 구운 빵, 그리고 신선하고 다채로운 과일 접시, 모든 것이 세심하게 준비된 연회처럼 완벽하게 차려져 있었다. 하지만 보면 볼수록 불안감은 커져만 갔다. 김서방은 내 바로 앞에 따뜻한 찌개 그릇을 친절하게 놓아주었다. 그의 눈은 무언가를 기대하는 듯 이상하게 빛났다. 어머님, 드셔보세요. 그는 부드럽지만 압박감이 느껴지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찌개 그릇을 보았다. 피어오르는 김이 내 눈을 흐렸다. 박 할아버지의 말이 경고의 종처럼 다시 울려 퍼졌다. 지영이가 다른 찌개 그릇을 들고 다가왔지만 그녀의 손은 걷잡을 수 없이 떨리고 있었다. 갑자기 그녀가 손에 들고 있던 숟가락이 바닥에 떨어지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그녀는 창백한 얼굴로 서투르게 몸을 숙여 그것을 주었다. 죄송해요, 엄마. 다른 거 가져다 드릴게요. 지영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며 재빨리 숟가락을 바꿨다. 나는 그녀를 보았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그녀는 일부러 그러고 있었다. 나를 보호하려 하고 있었다. 나는 찌개 그릇에 손을 뻗어 숟가락을 들려던 참이었다. 그때 지영이가 갑자기 내 손을 쳤고 그릇 전체가 식탁 위로 쏟아졌다. 찌개 냄새가 뜨거운 액체가 쏟아지는 소리와 뒤섞여 분위기는 순식간에 긴장으로 가득 찼다. 김서방은 미간을 찌푸렸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게 변했다. 정말 칠칠치 못하군, 지영. 나는 그의 손가락 마디가 분노를 억누르는 듯 꽉 쥐어지는 것을 보았다. 지영이는 서둘러 행주로 식탁을 닦으며 더듬거렸다. 미안해요. 다른 그릇에 담아드릴게요. 그녀는 부엌으로 돌아가 새 찌개 그릇을 담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내 앞에 놓는 순간 그녀의 손이 다시 떨렸다. 그릇이 그녀의 손에서 미끄러져 쾅하는 소리와 함께 바닥에 떨어졌다. 식탁의 공기는 마치 우리 모두가 숨을 참고 있는 것처럼 무거워졌다. 김서방은 이를 악물었다. 그의 손가락 마디는 의자 가장자리를 잡으면서 하얗게 변했다. 도대체 뭐 하는 짓이야? 그는 위협이 가득한 목소리로 으르렁거렸다. 지영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어깨는 무너질 듯 떨리고 있었다. 나는 재빨리 상황을 진정시키려 애썼다. 차분한 목소리를 유지하며 괜찮아, 얘들아. 빵 좀 먹으면 돼. 하지만 내 마음속으로는 지영이가 2번이나 찌개를 쏟은 것이 부주의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 비친 공포의 시선, 모든 것이 조용한 경고처럼 보였다. 나는 신호를, 설명을 찾으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지영이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식탁 가장자리를 꽉 쥐고 있을 뿐이었다. 긴장 속에서 준우의 순수함이 침묵을 깼다. 아이는 오렌지 주스 잔을 들고 환한 미소로 내게 건넸다. 할머니, 이거 드세요. 제가 직접 짰어요. 서연이도 신나게 끼어들었다. 오늘 그림 그리기에서 100점 맞았어요. 할머니, 이야기 들려줄 테니 가지 마세요. 두 아이를 보니 마음이 위안을 얻었다. 하지만 김서방의 차가운 시선이 나를 훑고 지나갔다. 탐색적이고 헤아릴 수 없는 시선이 나를 떨게 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고기 한 점을 집었다. 하지만 나는 맹수처럼 위험이 도사리고 때를 기다리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저녁 식사는 마치 검은 구름이 우리 머리 위에 떠 있는 것처럼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끝났다. 김서방이 일어섰다. 그 가식적인 미소를 얼굴에 붙인 채 부드럽게 박수를 쳤다. 나는 샤워하러 갈게. 두 사람은 설거지 좀 해. 그는 부드럽지만 계산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돌아서서 욕실로 향하기 전에 나를 힐끗 쳐다보았다. 그의 규칙적인 발걸음 소리가 나무 바닥에 울려 퍼지며 나와 지영이를 차가운 부엌에 남겨두었다. 나는 마치 포식자가 멀리서 나를 지켜보는 것처럼 그의 등을 눈으로 좇았다. 내 머릿속은 혼돈 상태였다. 박 할아버지의 경고와 저녁 식사 동안에 지영이의 이상한 행동이 내 생각 속에서 소용돌이치며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만들었다. 샤워기에서 물이 흐르기 시작하는 소리가 들리자 나는 지영이의 팔을 잡고 희미한 빛이 닿지 않는 부엌의 어두운 구석으로 데려갔다. 일부러 찌개를 엎지른 거지? 그렇지? 무슨 일이야, 지영아?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내 목소리는 떨렸다. 걱정과 마침내 딸이 입을 열 것이라는 희망이 뒤섞여 있었다. 지영이는 얼어붙었다. 도자기 접시를 들고 있던 손이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얼굴을 돌렸지만 나는 그녀의 눈이 붉게 충혈되고 눈물로 가득 찬 것을 보았다. 그러더니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지영이는 울음을 터뜨렸다. 목이 맨 소리로. 엄마, 그 사람이 누군가와 전화로 독약을 사는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청산가리라는 단어를 언급했어요. 나는 석상처럼 굳어버렸다. 청산가리라는 단어는 심장에 직접 꽂히는 비수 같아서 숨을 쉴 수조차 없었다. 확실하니?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다. 내 손은 마치 남은 현실에 매달리려는 듯 그녀의 팔을 꽉 쥐었다. 지영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똑똑히 들었어요. 엄마, 그날 우연히 김서방 서재를 지나갔어요. 그는 내가 잠든 줄 알았지만 전화로 무언가를 사는 것에 대해 속삭이는 것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때 청산가리라는 단어를 분명히 들었어요. 엄마를 위해 찌개에 넣을 계획이었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김서방이 내 앞에 놓아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찌개 그릇. 그의 이상하게 빛나는 시선. 그리고 지영이가 2번이나 찌개를 쏟았던 모습이 내 마음속에 선명하게 떠올랐다. 나는 침묵했다. 내 손은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될 때까지 부엌 행주를 꽉 쥐었다. 처음에는 정말 그가 변했다고 믿었어요. 지영이가 끊어질 듯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화해하고 싶다고, 가족이 다시 모이도록 엄마를 초대하고 싶다고 했을 때 그 말을 믿었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엄마. 너무 어리석었어요. 그녀는 얼굴을 감쌌다. 그녀의 흐느낌은 내 심장을 칼로 베는 것 같았다. 나는 그녀를 안아주고 모든 것이 괜찮을 거라고 말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두려움이 나를 질식시키고 있었다. 나는 그녀를 가까이 끌어당기며 속삭였다. 울지 마. 이제 내가 여기 있잖아. 방법을 찾을 거야. 하지만 그 순간 준우가 부엌으로 달려오는 소리에 나는 깜짝 놀랐다. 아이는 밝은 빨간색 장난감 자동차를 들고 외쳤다. 할머니, 나랑 놀아요. 이 차 밀어주세요. 서연이도 애교 섞인 목소리로 뒤따랐다. 엄마, 케이크 먹고 싶어요. 지영이는 재빨리 눈물을 닦고
억지 미소를 지었다. 그럼 우리 아가, 엄마가 좀 덜어줄게. 그녀는 평범하게 들리려 애썼지만 나는 그녀가 접시를 꺼내기 위해 찬장을 열 때 손이 여전히 떨리는 것을 보았다. 나는 아이들의 주의가 흩어진 틈을 타 설거지를 할 새 수세미를 찾는 척했다. 내가 수세미 찾아볼게. 분명히 아래에 있을 거야. 일부러 심장 박동 소리를 덮기 위해 큰 소리로 말했다. 나는 몸을 숙여 싱크대 아래 찬장을 열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세제 병들은 가지런히 정렬되어 있었지만 그 뒤 어두운 구석에 숨겨져 있는 작은 유리병이 있었다. 라벨이 희미한 빛 아래서 빛났고 빨간 글씨로 쓰인 단어, 청산가리. 그것은 내 눈에 밝히는 날카로운 칼날 같았다. 나는 목구멍에서 터져나오려는 비명을 참으며 찬장을 쾅 닫았다. 지영이를 향해 돌아서며 속삭였다. 내 목소리는 너무 떨려서 거의 알아들을 수 없었다. 내 말이 맞았어. 바로 여기 부엌에 있어. 지영이가 내 손을 잡았. 그녀의 눈은 공포로 휘둥그레졌다. 엄마, 아직 경찰에 신고하면 안 돼요. 그녀의 목소리는 끊어질 듯 속삭였다.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그 사람이 알게 될 거예요. 만약 알게 되면 우리 모두를 죽일 거예요. 나는 그녀를 진정시키려 애쓰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나 자신도 떨고 있었다. 그 작은 청산가리 병의 이미지는 죽음이 바로 이 집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며 나를 괴롭혔다. 바로 그 순간 샤워기 물소리가 갑자기 멈췄다. 김서방의 발소리가 느리지만 무겁게 울려 퍼졌다. 마치 관찰하기 위해 일부러 시간을 끄는 것처럼. 그는 아직 머리가 젖은 채 몸에 달라붙는 티셔츠를 입고 나왔다.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부엌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우리 둘을 바라보았다. 두 분이서 무슨 얘기를 그렇게 소곤거리세요? 그의 목소리는 단조로웠지만 나는 각 단어에 숨겨진 차가운 의심을 느꼈다. 나는 목소리를 차분하게 유지하려 애쓰며 억지 미소를 지었다. 그냥 지영이한테 다음에 요리할 때는 찌개 낭비하지 않게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지영이는 연신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손은 여전히 내 블라우스 가장자리를 꽉 쥐고 있었다. 김서방은 경멸적으로 미소 지었다. 기쁨 없는 미소가 번졌다. 그는 다가왔다. 그의 시선은 마치 내 머릿속의 모든 생각을 벗겨내려는 듯 내게 고정되었다. 아, 그래요? 그는 단어를 길게 느려 말하고는 천천히 싱크대로 걸어가 손을 씻으려는 듯 수도꼭지를 틀었다. 하지만 나는 그가 확인하고 조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 순간 나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마치 차가운 바람 한 줄기가 나를 꿰뚫고 지나간 것처럼. 다음 날 아침 나는 따가운 눈으로 잠에서 깼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내 머릿속은 싱크대 아래의 청산가리 병 이미지와 지영이의 눈물 어린 고백으로 가득 차 있었다. 김서방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그의 침착함은 무서웠다. 그는 직접 커피를 내렸다. 진한 향이 부엌을 가득 채웠다. 그는 얼음처럼 차가운 미소로 내 앞에 컵을 놓았. 드세요, 어머님. 더 맛있으라고 설탕도 좀 넣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시선은 칼날처럼 날카로워. 내 반응 하나하나를 살피는 것 같았다. 나는 커피잔을 보았다. 김이 피어오르고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이 안에 무언가 들어있을까? 그가 자신의 아버지에게 그랬던 것처럼 무언가를 넣었을까? 나는 자연스러워 보이려 애쓰며 미소 지었지만 식탁 아래에 내 손은 떨리고 있었다. 고맙네, 김서방. 하지만 나는 아침에 차를 마시는 습관이 있어서 커피는 잠을 깨워서 말이야. 나는 평정을 유지하려 애쓰며 대답했다. 김서방은 눈썹을 치켜떴다. 그의 시선이 순간 어두워졌지만 그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다. 나는 곁눈질로 내 앞에 앉아있는 지영이를 보았다. 그녀는 빵 접시 위에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부엌 불빛 아래에서 나는 그녀의 눈 밑에 희미한 멍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마치
어젯밤의 분노가 남긴 흉터 같았다. 가슴이 아팠다. 지영이와 내가 부엌에서 속삭인 후 김서방이 그녀에게 분노를 터뜨렸다는 것을 알았다. 아마도 지영이가 2번이나 찌개를 쏟아 그의 계획을 망쳤기 때문에 분노했을 것이다. 나는 달려가 그녀를 안고 그가 무슨 짓을 했는지 묻고 싶었지만 지영이의 두려운 시선이 경솔한 행동을 하지 말라고 간청하는 것 같았다. 나는 그저 식탁 아래에서 주먹을 꽉 쥐고 나를 덮쳐오는 분노와 고통을 억누를 수밖에 없었다. 아이의 순수함을 간직한 서연이가 숨막히는 분위기를 깼다. 그녀는 스케치북을 들고 내게 달려왔다. 보세요, 할머니. 우리 모두를 그렸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명랑했고 눈은 반짝였다. 나는 그림을 보기 위해 몸을 숙였고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나와 지영이, 그리고 준우의 모습은 생생한 색으로 그려져 있었다. 하지만 김서방, 그의 모습은 마치 다채로운 장면 한가운데 있는 유령처럼 짙은 검은색으로 칠해져 있었다. 나는 아이가 일부러 그랬는지 아니면 무심코 그랬는지 알 수 없어 몸을 떨었다. 정말 예쁘구나, 우리 아가. 나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만 그 그림에서 눈을 뗄 수 없었다. 서연이도 아버지에게서 무언가를 느끼고 있었던 걸까? 그 사이 준우는 집안을 뛰어다니다가 그의 빨간 장난감 자동차가 김서방의 다리에 부딪혔다. 그는 으르렁거렸다. 그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어딜 보고 다니는 거야. 그 고함 소리에 준우는 겁을 먹고 동그란 눈에 두려움을 가득 담은 채 재빨리 내 품으로 피신했다. 나는 준우를 힘껏 안고 그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괜찮아, 우리 아가. 할머니가 여기 있잖니. 하지만 속으로는 목에 칼이 겨눠진 기분이었다. 김서방의 모든 행동, 모든 말은 그가 지켜보고 있으며 어떤 세부 사항도 놓치지 않는다는 경고 같았다. 점심시간이 되자 김서방은 세심한 남자의 연기를 계속했다. 그는 내 접시에 갈비찜 한 조각을 놓아주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지만 압박감이 느껴졌다. 이 요리는 지영이가 특별히 어머님을 위해 준비한 거예요. 꼭 드셔보세요. 나는 고기를 보았다. 그 향은 맛있었지만 속이 메스꺼웠다. 싱크대 아래의 청산가리 병이 쫓아낼 수 없는 유령처럼 마음속에 떠올랐다. 나는 배를 문지르며 억지 미소를 지었다. 아침을 많이 먹어서 아직도 배가 부르네. 나중에 먹을게. 김서방은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의 눈은 내 영혼을 꿰뚫어 보려는 것 같았다. 잠시 후 그는 마지못해 수저를 내려놓았다. 하지만 나는 지영이가 몰래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것을 보았다. 그녀의 손은 평정을 유지하기 위해 식탁 가장자리를 꽉 쥐고 있었다. 오후에는 집의 답답한 분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준우를 데리고 마당으로 나가 놀았다. 아이는 돌길을 따라 장난감 자동차를 밀며 웃었다. 나는 벤치에 앉아 그를 바라보며 손주의 미소에서 위안을 찾으려 애썼다. 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갑자기 박 할아버지가 울타리 옆을 걸어가며 나타났다. 그는 손을 흔들어 인사했다. 그의 시선은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안녕하세요, 이 여사님. 날씨 좋죠? 내가 그에게 대답하려던 참이었다. 위험한 상황을 이해시킬 방법을 찾으려던 그때 김서방이 집에서 나왔다. 그는 너무 빨리 나타나서 나는 깜짝 놀랐다. 밖은 햇볕이 너무 강해요. 어머님 들어와서 쉬세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의 손은 내 팔을 꽉 쥐고 안으로 이끌었다. 나는 박 할아버지를 곁눈질로 쳐다보며 그가 이해해 주기를 바랐지만 김서방은 대화할 기회를 차단하며 문을 쾅 닫았다. 저녁 식사 때 분위기는 더욱 숨막히게 변했다. 김서방은 와인병을 따서 잔을 채우고 내 쪽으로 밀었다. 어머님, 오늘 밤에는 저와 한잔하셔야 합니다. 그는 권위적인 어조로 말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차분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애썼다.
의사 선생님이 술 마시지 말라고 하셨어. 김서방. 이번에는 그가 분노를 감추지 않았다. 그는 잔을 식탁에 콱 내려놓았다. 유리가 나무에 부딪히는 소리가 울려 퍼지며 서연이를 놀라게 했고 아이는 울음을 터뜨렸다. 아빠, 그러지 마세요. 아이는 흐느끼며 지영이의 품에 안겼다. 지영이는 재빨리 아이를 달랬지만 나는 그녀가 아이를 안고 있는 동안 손이 떨리는 것을 보았다. 나는 준우를 힘껏 안고 거짓 평온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심장은 터질 듯이 격렬하게 뛰었다. 그날 밤 나는 소파에 누워 잠을 이루지 못했다. 얇은 벽 너머로 김서방이 소리치는 소리가 들렸다. 그의 목소리는 궁지에 몰린 짐승처럼 들렸다. 지영이의 약하고 절망적인 흐느낌이 내 마음을 찢어놓았다. 나는 들어가서 김서방과 맞서고 싶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증거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이 나는 이 악몽 속에서 무력한 늙은 여자일 뿐이었다. 서연이가 소파에서 미끄러져 내려와 내 곁에 웅크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아빠가 또 엄마를 울렸어요. 할머니. 우리 아빠는 나쁜 사람이에요. 나는 그녀를 힘껏 안았다. 눈물이 소리 없이 흘러내렸다. 걱정 마, 우리 아가. 할머니가 엄마랑 너희들을 지켜줄게. 나는 말했다. 하지만 내 목소리는 마치 나 자신조차 내 말을 믿지 못하는 것처럼 갈라졌다. 준우도 깨어나 내 등을 껴안았다. 내 두 작고 순수한 손주들은 내가 무너지지 않는 유일한 이유였다. 나는 내 마음속에서 비명을 지르는 두려움을 감추려 했으며 아이들을 껴안았다. 다음 날 아침 김서방은 일찍 일어났다. 그의 침착함은 여전히 무서웠다. 그는 일 때문에 나가야 한다고 말하며 지영이를 데리고 갔다. 떠나기 전에 의미심장한 시선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어머님, 아이들 잘 부탁드립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조로웠지만 그의 눈은 내게 그의 통제 밖에 어떤 행동도 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 같았다. 문이 쾅 닫혔을 때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비록 일시적이지만 보이지 않는 감옥에서 풀려난 기분이었다. 내 두 손주, 서연이와 준우는 거실에서 계속 놀고 있었다. 그들의 순수한 웃음소리는 이 악몽 속에서 위안이 되었다. 나는 불안감을 감추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려 식탁을 닦고 있었다. 그때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아주 부드럽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문을 열러갔다. 내 앞에는 사복 차림의 낯선 두 사람이 서 있었다. 머리가 희끗희끗한 나이든 남자가 자신을 소개했다. 저는 강 팀장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윤 형사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지만 시선은 위안을 주었다. 날카로운 얼굴의 젊은 여자인 윤 형사가 인사로 고개를 끄덕였다. 이 정순 여사님과 이야기 좀 해야겠습니다. 잠시 밖으로 나가실 수 있을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다. 나는 바닥에서 퍼즐을 맞추느라 여념이 없는 서연이와 준우를 보았다. 아이들을 두고 싶지 않았지만 내 직감은 이것이 이 악몽에서 벗어날 기회일 수 있다고 말해주었다. 나는 재빨리 친절한 이웃 최 아주머니에게 아이들을 잠시 봐달라고 부탁했다. 가게에 다녀와야 한다는 핑계를 대며 걱정 말고 다녀와요. 내가 애들 잘 보고 있을게. 최 아주머니는 내 어깨를 토닥이며 미소 지었다. 나는 모든 것이 잘 되기를 조용히 기도하며 감사히 고개를 끄덕였다. 강 팀장과 윤 형사는 나를 길끝에 있는 작은 카페로 데려갔다.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는 곳이었다. 우리는 낡은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부드러운 음악과 커피향이 뒤섞인 외진 구석에 앉았다. 강 팀장은 본론으로 들어갔다.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날카로웠다. 이 여사님, 우리는 따님 이웃인 박 할아버지의 진술 때문에 왔습니다. 그분은 김서방의 아버지인 김영철 어르신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완전히 건강했다고 주장하십니다. 김 어르신은 박 할아버지에게 김서방이 몰래
자기 와인잔에 하얀 가루를 넣는 것을 봤다고 털어놓으셨습니다.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싱크대 아래의 청산가리, 병 이미지가 선명하게 떠올랐다. 하얀 가루라니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윤 형사가 말을 이었다. 그녀의 시선은 차가웠지만 결의에 차 있었다.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김서방은 흑룡파라는 거액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위험한 범죄 조직이죠. 그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시점은 그가 그 빚을 갚기 위해 돈이 필요했던 때와 정확히 일치하며 얼마 지나지 않아 김 어르신의 전 재산을 상속받았습니다. 윤 형사의 말은 내 머리에 망치질을 하는 것 같았다. 나는 떨면서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목소리를 차분하게 유지하려 애썼지만 내 손은 아플 정도로 꽉 쥐고 있었다. 제 눈으로 직접 부엌 싱크대 아래에 숨겨진 청산가리라고 쓰인 유리병을 봤어요. 그 끔찍한 순간을 회상하며 내 목소리가 갈라졌다. 지영이도 김서방이 전화통화에서 청산가리를 언급하는 것을 들었다고 했어요. 그가 저를 해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을까봐 두려워요. 강 팀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은 조각된 바위처럼 진지했다. 그건 매우 중요한 증거입니다. 이 여사님, 가능하다면 그 청산가리 병 사진을 찍어보세요. 저희는 새로운 부검을 위해 김어르신의 시신 발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독극물 흔적이 발견되면 김서방을 체포할 충분한 근거가 생깁니다. 윤 형사가 내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다. 그녀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절대적으로 침착하셔야 합니다. 김서방이 의심하게 두지 마세요. 모든 것이 곧 밝혀질 겁니다. 하지만 조심하셔야 해요. 그는 위험한 남자입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속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다. 소리 지르고 지영이와 손주들을 안고 당장 그 집에서 나오고 싶었다. 하지만 내가 성급하게 행동하면 김서방이 알아챌 것이고 그러면 나뿐만 아니라 지영이와 아이들도 위험에 처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노력해 볼게요. 힘없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강 팀장은 내게 윤 형사의 전화번호가 적힌 작은 종이를 주었다.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저희에게 전화하세요. 하지만 들키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그는 걱정 가득한 시선으로 경고했다. 내가 돌아왔을 때 김서방이 이미 팔짱을 낀 채 거실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그는 나를 쳐다보았다. 그의 탐색적인 시선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어디 그렇게 일찍 다녀오셨어요, 어머님? 그의 목소리는 단조로웠지만 의심이 도사리고 있음을 느꼈다. 나는 재빨리 근처 가게에서 방금 산 과자 봉지를 보여주었다. 억지 미소를 지으며 서연이랑 준우 주려고 과자 좀 사러 나갔다 왔어요. 애들이 이걸 좋아하잖아요. 서연이는 봉지를 보고 기뻐서 소리치며 내게 달려왔지만 김서방의 시선은 마치 내 생각 하나하나를 읽으려는 듯 여전히 내게 고정되어 있었다. 아, 그래요? 그는 단어를 길게 느려 말하고는 일어나서 아무 말 없이 뒷마당으로 나갔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그가 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고 여기서 보내는 매 순간이 지뢰밭을 걷는 기분이었다. 나는 서연이를 안고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손녀의 순수한 미소에서 위안을 찾으려 했었다. 하지만 청산가리 병의 이미지, 박 할아버지의 경고, 그리고 지영이의 절망적인 시선이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며 멈추지 않고 떨게 했다. 그날 밤 집안의 분위기는 더욱 숨막히게 변했다. 김서방은 무언가 잘못된 일이 있었던 것처럼 미간을 찌푸린 채 돌아왔다. 지영이가 저녁을 차리는데 조금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그는 식기 전부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깨진 도자기 조각들이 사방으로 튀었다. 그 굉음은 위협처럼 들렸다. 서연이는 겁에 질려 소리치며 내 품에 안겼고 준우는 동그란 눈에 공포를 가득 담은 채 내 다리에 매달렸다. 왜 항상 그렇게 느려 터졌어? 김서방이 으르렁거렸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다.
지영이는 침묵한 채 몸을 숙여 조각들을 주었다. 그녀의 손은 무너질 듯 떨리고 있었다. 나는 떨면서 두 손주를 보호하고 힘껏 안아주며 속삭이려 애썼다. 괜찮아, 우리 아가들. 할머니가 여기 있잖니. 하지만 속으로는 나 자신이 산산조각 나는 기분이었다.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딸 지영이가 복종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났다. 나는 당장이라도 김서방과 맞서고 싶었다. 하지만 윤 형사의 말이 머릿속에 울려 퍼졌다. 그가 의심하게 두지 마세요. 충동적으로 행동하면 모든 희망이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지영이와 김서방의 집에서 보낸 매일은 조용한 전투와 같았다. 내 심장이 두려움으로 계속 떨리는 동안에도 평온한 모습을 유지해야 했다. 윤 형사의 경고. 김서방이 의심하게 두지 마세요. 그것은 내가 머릿속에서 되뇌는 주문과 같았지만 그의 시선 하나하나, 간접적인 말 한마디 한마디는 내가 심연 위에서 외줄타기를 하는 기분을 느끼게 했다. 지영이와 손주들을 지키려면 빨리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쫓기는 짐승의 신중함으로 어느 날 아침 창문으로 햇살이 스며들 때 김서방은 몇 가지 일을 처리하러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시 지영이를 데리고 갔지만 떠나기 전에 돌아서서 날카로운 냉담함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어머님 집에 계시면서 아이들 좀 돌봐주세요. 너무 멀리 가지 마시고요. 그의 목소리는 단조로웠지만 경고로 가득 차 있었다. 문이 쾅 닫혔을 때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그 감정은 단 몇 초밖에 가지 않았다. 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김서방이 없는 모든 순간이 소중한 기회라는 것을 알았다. 나는 서연이와 준우와 함께 앉아 퍼즐을 맞추고 있었다. 그때 지영이가 창백한 얼굴로 혼자 돌아왔다. 그녀는 나를 희미한 빛이 그녀의 눈에 비친 공포를 가려주는 부엌 구석으로 데려갔다. 엄마, 그 사람 서랍에서 이걸 찾았어요. 지영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이며 구겨진 종이 한 장을 내게 건넸다. 나는 그것을 받았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그것은 김서방의 지문이 찍힌 차용증으로 흑룡파에게 진 수천만 원의 빚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었다. 그의 휘갈겨 쓴 서명과 피처럼 붉은 도장이 나를 떨게 했다. 그의 서재를 청소하다가 찾았어요. 지영이가 끊어질 듯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두고 제가 절대 발견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나는 재빨리 종이를 블라우스 안에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가슴 가까이에 숨겼다. 경찰에 넘겨줄게. 나는 그녀의 손을 꽉 쥐며 속삭였다. 걱정 마. 우리는 이겨낼 수 있어. 하지만 지영이의 시선은 마치 모든 희망을 잃은 듯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엄마, 만약 내가 이걸 가져간 걸 알면 그가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나 자신의 두려움을 감추려 애쓰며 지영이를 안았다. 조심할게. 그는 눈치채지 못할 거야. 나는 말했지만 속으로는 내가 야수와 맞서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날 정오, 내 전화가 강 팀장의 메시지로 진동했다. 오후 2시에 모퉁이 빨래방에서 뵙겠습니다. 나는 주위를 둘러보며 김서방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는지 확인했다. 식탁보를 빨러가는 척했다. 스웨터 주머니에 차용증을 넣고 서연이와 준우를 최아주머니 댁에 데려갔다. 잠깐만 좀 봐주세요. 이거 빨러가야 해서요. 나는 차분하게 들리려 했으며 말했다. 최 아주머니는 미소 지었다. 걱정 마세요. 여기 저랑 있으면 안전해요. 나는 감사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위험한 게임에 발을 들이고 있다는 기분이었다. 빨래방에서는 강한 세제 냄새가 기계에 윙윙거리는 소리와 뒤섞여 있었다. 강 팀장은 평범한 셔츠 차림으로 구석에 서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매처럼 날카로웠다. 나는 그에게 조심스럽게 차용증을 건네며 속삭였다. 이건 지영이가 김서방방에서 찾은 거예요. 강 팀장은 종이를 펼쳐 시선으로 줄들을 훑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건 매우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 여사님, 김서방의 동기를 증명합니다. 만약 부검 결과와 결합하면 그를 체포할 충분한 근거가 생깁니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제발 서둘러 주세요. 그가 제 딸과 손주들에게 무슨 짓을 할까봐 두려워요. 며칠 후 뒷마당에서 서연이와 놀고 있을 때 내 전화가 진동했다. 윤 형사였다. 이 여사님,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진지했지만 결의에 차 있었다. 김영철 어르신의 시신에서 청산가리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여사님 말씀대로요. 김서방이 유산을 차지하기 위해 자신의 아버지를 독살한 겁니다. 나는 전화기를 꽉 쥔 채 얼어붙었다. 싱크대 아래의 청산가리병 이미지가 내가 겪고 있는 악몽의 확인처럼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다. 기회가 되면 청산가리 병 사진을 찍어주세요. 윤 형사가 대답했다. 현장에서의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매우 조심하세요. 그가 의심하게 두지 마세요. 그날 밤 집안의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숨막혔다. 김서방은 신문을 넘기며 식탁에 앉아 있었지만 내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갑자기 그가 암시적인 어조로 말했다. 나이 드신 분들은 가끔 뇌졸중을 앓으시죠. 아주 쉽게 말이에요, 어머님. 간단한 음식이 잘못돼도 언제든지 돌아가실 수 있어요. 그의 말은 등골을 타고 흐르는 차가운 바람 같았다. 나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네, 알아요, 김서방. 조심할게요. 하지만 속으로는 공격을 앞둔 맹수와 마주하고 있다는 기분이었다. 김서방은 점점 더 짜증을 냈다. 지영이의 단순한 시선, 아이들의 순진한 말 한마디가 그를 으르렁거리게 하기에 충분했다. 서연이와 준우는 항상 내 곁에 붙어 겁에 질려 살았다. 어느 날 오후 서연이에게 동화를 읽어주고 있을 때 아이는 나를 힘껏 껴안고 울음을 터뜨렸다. 할머니 아빠가 우리 모두를 버리겠다고 협박했어요. 내가 말을 잘 안 들으면 엄마랑 나를 쫓아낼 거래요. 나는 가슴이 찢어지는 심정으로 아이를 안았다. 아니야, 우리 아가, 할머니가 그렇게 두지 않을 거야. 나는 속삭였지만 내 목소리는 마치 나 자신조차 믿지 못하는 것처럼 갈라졌다. 김서방이 나간 어느 날 아침을 틈타 나는 모든 용기를 내어 부엌으로 살금살금 들어갔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싱크대 아래 찬장을 열었을 때 청산가리 병은 어두운 구석의 유령처럼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떨면서 나는 전화를 꺼내 재빨리 사진을 찍었다. 집안의 작은 소리 하나하나가 나를 놀라게 했다. 나는 윤 형사에게 사진을 보냈다.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다. 마치 김서방이 언제라도 나타날 것 같았다. 수신 확인. 윤 형사의 메시지와 함께 경고가 뒤따랐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안전하게 계세요. 저희가 곧 움직일 겁니다. 지영이와 김서방의 집에서 보낸 다음 며칠은 매 순간이 긴장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끝없는 악몽 같았다. 강 팀장과 윤 형사와의 비밀 회동 후 나는 경찰이 김서방을 체포할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차용증, 김어르신의 부검 결과, 그리고 내가 떨면서 찍은 청산가리 병사진. 그들은 단지 적절한 시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은 나를 시한폭탄 위에 서 있는 기분으로 만들었다. 두려움 속에서 사는 날들이 곧 끝날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바로 그 순간이 김서방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위험해지는 때이기도 했다. 그는 궁지에 몰린 맹수처럼 자신의 길을 가로막는 누구에게든 달려들 준비가 되어 있었다. 매일 아침 김서방은 무서운 침착함으로 나타났다. 그날 그는 내 앞에 오렌지 주스 한 잔을 놓아주었다. 그 가식적인 미소를 얼굴에 붙인 채 드세요, 어머님.
기운 내시라고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시선은 차가워. 내 반응 하나하나를 살피는 것 같았다. 나는 잔을 보았. 유리잔의 물방울이 빛 아래서 반짝였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싱크대 아래의 청산가리 병 이미지가 선명하게 떠올랐다. 고맙네, 김서방. 하지만 방금 차를 마셔서 배가 너무 부르네. 나는 목소리를 차분하게 유지하려 애썼지만 식탁 아래에 내 손은 떨리고 있었다. 김서방은 눈썹을 치켜떴다. 그의 시선이 순간 어두워졌지만 더 이상 강요하지는 않았다. 그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가버렸다. 하지만 나는 그가 의심하고 있으며 내가 거부할 때마다 그의 의심이 커진다는 것을 알았다. 정오에는 그가 세심한 남자의 연기를 계속했다. 그는 내게 찜 요리 한 접시를 담아주었다. 고기와 채소의 향이 퍼졌지만 내게는 위험의 냄새로 느껴졌다. 안 드시면 따님과 저를 무시하시는 겁니다. 그의 어조는 농담과 진지함의 중간쯤이었지만 그의 시선은 내 영혼을 꿰뚫어 보려는 것 같았다. 나는 접시를 보았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내 앞에 앉아있는 지영이는 고개를 숙인 채 식탁 가장자리를 꽉 쥐고 있었다. 그녀가 두려워하고 있으며 나를 보호하려 애쓰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좀 피곤하네. 나중에 먹을게. 나는 배를 문지르는 척하며 억지 미소를 지었다. 김서방은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천천히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하지만 나는 그의 손가락 마디가 분노를 억누르는 듯 하얗게 변하는 것을 보았다. 지영이는 조용한 방법으로 나를 도우려 했다. 한 번은 김서방이 내 접시에 고기 한 조각을 놓아주었을 때 그녀는 재빨리 물 한 잔을 쏟아 식탁 전체에 퍼지게 했다. 어머, 미안해요. 제가 닦을게요. 지영이는 서둘러 행주를 가지러 달려가며 말했지만 나를 향한 그녀의 시선은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김서방은 으르렁거렸다. 그렇게 칠칠치 못해서 내 엄마를 굶어 죽일 셈이냐? 지영이는 대답 없이 고개를 숙였지만 나는 그녀의 어깨가 떨리는 것을 보았다. 나는 그녀를 안고 김서방에게 그의 모든 계획을 알고 있다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윤 형사의 말을 기억했다. 그가 의심하게 두지 마세요. 나는 그저 식탁 아래에서 주먹을 꽉 쥐고 고통과 무력감을 억누를 수밖에 없었다. 그 숨막히는 분위기 속에서 박 할아버지는 드문 한 줄기 빛이 되어 주었다. 그는 잠깐 인사드리러 왔어요. 집에 혼자 있으니 너무 심심해서요와 같은 핑계로 자주 문을 두드렸다. 그는 과일 바구니를 가져오거나 때로는 날씨에 대한 이야기만 하기도 했지만 그의 존재는 비록 잠시나마 나를 더 안전하게 느끼게 해주었다. 김서방은 그의 시선에 눈에 띄게 불편해했다. 그는 박 할아버지가 나타날 때마다 쏘아보았지만 의심을 사지 않고 나이든 이웃을 쫓아낼 수는 없었다. 한 번은 박 할아버지가 동네 이야기를 하다가 마치 계속 지켜보고 있으며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뜻을 전하려는 듯 내게 몰래 윙크했다. 몸 조심하세요, 이 여사님. 그는 의미심장한 어조로 말했다. 나는 그에게 조용히 감사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우리를 보호해주는 연약한 방패 같았. 그 사이 나는 윤 형사로부터 경찰이 김서방 주변에 포위망을 좁히고 있다는 확인 메시지를 받았다. 저희가 알아낸 바에 따르면 김서방은 김어르신의 유산으로 흑룡파에게 진 빚의 일부를 갚았습니다. 그녀는 썼다. 증거가 쌓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그가 절박하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윤 형사의 말은 나를 희망과 두려움으로 동시에 채웠다. 나는 이 드라마가 곧 끝날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맹수가 궁지에 몰렸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2배로 위험해진다는 것도 알았다. 밤에는 소파에 누워 서연이와 준우를 껴안고 그의 방에서 들려오는 김서방의 발소리를 들었다. 그는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것만 끝내면 모든 게 괜찮아질 거야.
그 말은 내 심장에 꽂히는 비수 같았다. 그가 말하는 이거든 무엇을 의미하는가? 나, 지영이, 아니면 우리 가족 전체? 나는 내 안에서 비명을 지르는 두려움을 감추려 애쓰며 손주들을 더 힘껏 껴안았다. 잠든 서연이가 속삭였다. 할머니, 가지마. 나는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눈물이 소리 없이 흘러내렸다. 어디에도 안 갈 거야, 우리 아가. 나는 말했다. 하지만 내 목소리는 마치 나 자신조차 믿지 못하는 것처럼 갈라졌다. 나는 몰래 전화를 확인했다. 윤 형사가 메시지를 보냈다. 체포영장을 준비 중입니다. 안전하게 계세요. 경솔한 행동은 하지 마세요. 나는 경찰이 김서방이 끔찍한 짓을 저지르기 전에 행동하기를 기도하며 전화를 내려놓았다. 그 운명의 밤, 집안의 공기는 너무 무거워서 숨쉬기조차 힘들었다. 김서방은 마치 마지막 장면을 연출하는 것처럼 이례적으로 풍성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갈비찜과 갓 구운 빵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웠지만 내게는 속이 메스꺼울 뿐이었다. 그는 레드 와인잔을 들어 올렸다. 그의 눈은 억지로 감춘 집요함으로 빛났다. 어머님, 오늘은 저희를 믿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저와 한잔하셔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나는 각 단어에 숨겨진 위협을 들었다. 자는 빛 아래서 반짝였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싱크대 아래의 청산가리병 이미지가 선명하게 떠올랐다. 나는 떨림을 감추기 위해 식탁 가장자리를 꽉 쥐고 미소 지으려 했었다. 혈압이 높아서 의사 선생님이 술을 금지하셨어. 내 목소리는 핑계를 찾으며 약하게 말했다. 하지만 김서방이 내 말을 가로막았다. 그의 목소리는 으르렁거림으로 변했다. 그의 시선이 어두워졌다. 딱 한 모금만요. 아니면 저희가 어머님을 해치려 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의 말은 내 심장에 직접 꽂히는 칼 같았다. 나는 그의 옆에 서 있는 지영이를 보았다. 창백한 얼굴에 떨리는 손으로 의자 등받이를 꽉 쥐고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나는 그녀의 눈이 눈물로 가득 찬 것을 보았다. 마치 내게 그 잔을 만지지 말라고 간청하는 것 같았다. 아이의 순수함을 간직한 서연이가 숨막히는 침묵을 깼다. 할머니, 우리 아빠랑 같이 마셔요. 그녀의 목소리는 노래하는 것 같았지만 시선은 마치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끼는 듯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가슴이 멎는 것 같았다. 나는 그녀를 안고 모든 것이 함정이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침착함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심호흡을 했다. 다른 핑계를 대려던 참이었. 그때 김서방이 다가와 잔을 잡고 내 손에 억지로 쥐어주려 했다. 어머님, 저를 실망시키지 마세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다. 바로 그 순간 잔이 내 손에서 몇 센티미터 떨어져 있을 때 현관문이 굉음과 함께 쾅 열렸다. 경찰이다. 모두 움직이지 마. 강 팀장의 목소리가 단호하고 힘차게 울려 퍼졌다. 특수요원팀이 들이닥쳐 그들의 총과 손전등을 김서방에게 직접 겨눴다. 잔이 그의 손에서 떨어져 바닥에서 산산조각 났다. 유리 조각들은 그의 사악한 계획의 파편처럼 빛났다. 그는 창백한 얼굴로 더듬거렸다. 뭐야? 무슨 일이야?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강 팀장이 다가왔다. 그의 시선은 강철처럼 차가웠다. 그는 체포 영장을 크고 분명하게 읽었다. 김성우는 그의 아버지 김영철 살해 혐의 및 그의 장모 이정순 살해 미수 혐의로 체포한다. 김서방은 공포에 질려 소리치며 저항했다. 모함이야. 우리 아버지는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 증거도 없잖아. 하지만 강 팀장 옆에 서 있던 윤 형사가 차갑게 투명 증거 봉투를 들어 올렸다. 김영철 어르신의 시신에서 청산가리 존재를 확인하는 법의학 보고서가 있습니다. 흑룡파와의 차용증과 부엌에 숨겨두었던 청산가리 병사진도 있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공기를 벨듯 날카로웠다. 김서방은 지영이를 향해 돌아섰다.
그의 눈은 상처 입은 맹수처럼 핏발이 서 있었다. 지영, 무슨 말이라도 해봐. 내 엄마가 다 꾸며낸 거라고 말해.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위협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지영이가 그와 맞설 힘이 있기를 기도하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러자 그녀는 몸을 곧게 폈다. 그녀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아니, 지영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당신을 상대로 증언할 거야. 당신은 아버님을 죽였고 우리 엄마를 죽이려고 했어. 그녀의 말은 김서방의 심장에 직접 꽂히는 마지막 일격 같았다. 그는 망연자실했다. 그의 얼굴은 절망으로 일그러졌다. 서연이와 준우의 울음소리가 터져나와 혼란스러운 방에 울려 퍼졌다. 나는 두 손주를 힘껏 안고 속삭였다. 괜찮아, 우리 아가들. 할머니가 여기 있잖니? 서연이가 내게 웅크렸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할머니, 정말 아빠를 데려갔어요? 그녀는 끊어질 듯한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자신의 눈물을 참으며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우리 아가. 하지만 이제 모든 게 괜찮을 거야. 준우가 내 다리를 껴안았다. 그의 동그란 눈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나는 아이의 마음속에서 안도감을 느꼈다. 마치 그 아이도 악몽이 끝났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김서방은 수갑이 채워졌다. 2명의 경찰관이 그를 단단히 붙잡고 끌어냈다. 그는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았다. 그의 증오의 찬눈은 지영이와 내게 고정되어 있었다. 두고 봐. 그는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집 밖으로 끌려나가면서 점점 희미해졌다. 온 동네가 그 집을 쳐다보는 것 같았다. 이웃들의 웅성거림이 대문 밖에서 들려왔다. 나는 그곳에 서 있는 박 할아버지를 보았다. 그의 시선은 부드럽지만 단호했다. 그는 내게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여사님,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라고 말하려는 듯. 나는 미소 지었다. 내 마음은 감사로 가득 찼다. 그가 없었다면, 첫날부터의 그의 경고가 없었다면 어쩌면 나는 더 이상 여기 없었을지도 모른다. 경찰이 떠났을 때 나는 지영이를 안았다. 그녀는 내 품에서 무너져 내리며 아이처럼 울었다. 엄마, 용서해줘. 엄마를 위험에 빠뜨렸어. 그녀는 흐느꼈다. 나는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눈물이 소리 없이 흘러내렸다. 내 탓이 아니야, 지영아. 너와 아이들이 안전해서 다행일 뿐이야. 나는 그녀를 힘껏 안았다. 다시는 느끼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녀의 온기를 느끼며 김서방의 체포 이후 몇 달은 길고 긴장된 시간이었지만 희망으로 가득 찬 시간이기도 했다. 지영이, 아이들, 그리고 나는 그 집에 계속 살았지만 집을 좀 더 개조할 사람을 고용했다. 매일 더 많은 햇빛과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도록 말이다. 나는 지영이와 손주들이 평화를 되찾도록 돕고 싶었지만 김서방의 유령은 여전히 악몽 속에서 우리를 쫓아다니는 그림자였다. 과거를 진정으로 닦기 위해서는 정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김서방의 재판 날이 왔다. 온 도시를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었다. 나는 무거운 마음이지만 결의에 찬 채 법정으로 들어섰다. 지영이가 내 옆에 앉았다. 그녀의 떨리는 손은 서로를 꽉 쥐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고통으로 얼룩져 있었다. 서연이와 준우는 최아주머니와 함께 있었다. 내 손주들이 이 광경을 목격하게 하고 싶지 않았다. 박 할아버지도 그곳에 있었다. 그의 시선은 마지막까지 싸울 준비가 된 늙은 병사처럼 단호했다. 우리는 진실을 밝혀야 할 책임을 어깨에 짊어진 증인들이었다. 검사는 강철 같은 목소리로 시작하여 반박할 수 없는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했다. 그는 김영철 어르신의 사망 원인이 김서방이 주장했던 심장마비가 아니라 청산가리 중독임을 증명하는 법의학 보고서를 보여주었다. 그 다음은 김서방의 서명과 지문이 찍힌 차용증이었다. 그의 동기, 즉
흑룡파에 대한 거액의 빚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그 후에는 내가 부엌에서 찍은 청산가리 병사진이 나왔다. 그 이미지는 법정을 침묵시키는 차가운 비수 같았다. 마지막으로 검사는 나와 지영이의 진술서를 읽었다. 김서방이 나에게 음식과 음료를 강요하려 했던 여러 번의 시도, 지영이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 음식을 쏟았던 일들, 그리고 내 딸이 들었던 끔찍한 통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김서방의 변호사, 키 크고 마른 체구의 달콤한 목소리를 가진 남자는 변호할 수 없는 것을 변호하려 했었다. 제 의뢰인은 무죄입니다. 그는 외쳤다. 그의 장모인 이정순 여사는 고령으로 인한 망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영 씨는 불행한 결혼 생활 속에서 남편을 해치기 위해 이 이야기를 꾸며냈습니다. 그의 말은 내 심장에 꽂히는 비수 같았다. 나는 지영이를 보았고 그녀가 고개를 숙이는 것을 보았다. 그녀의 손은 하얗게 될 때까지 꽉 쥐어져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 거짓말들이 이기도록 내버려 둘 수 없었다. 나는 일어서서 심호흡을 했다. 내 단호한 목소리가 조용한 법정에 울려 퍼졌다. 저는 제가 본 것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제 사위가 독이 든 찌개와 와인잔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청산가리 병을 보았고 그의 위협을 들었습니다. 저는 미치지 않았으며 진실이 왜곡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 말은 침묵을 깨고 법정에 웅성거림을 일으켰다. 박할아버지의 시선을 보았다. 그는 마치 나를 격려하듯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지영이의 차례가 왔다. 그녀는 일어섰다.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는 화해하고 싶다고 거짓말했지만 실제로는 우리 엄마를 살해할 계획이었습니다. 지영이가 말했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가 청산가리를 사는 것에 대해 통화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가 우리 가족을 학대하는 것을 보았고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그녀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그것은 해방의 울음이었다. 수년간 두려움에 갇혀 있던 한 여성이 힘을 되찾은 울음이었다. 배심원단은 진지한 얼굴로 듣고 있었다. 검사는 계속해서 더 많은 세부 사항을 제시했다. 김서방과 흑룡파 간의 메시지, 그가 유산을 빚갚는 데 사용했음을 보여주는 은행 기록, 그리고 김어르신이 돌아가시기 전에 의심에 대한 박할아버지의 증언. 모든 것이 완벽한 퍼즐처럼 맞아떨어지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자신의 아버지와 장모를 희생할 준비가 된 냉혈한 살인자의 초상을 그리고 있었다. 몇 시간의 수계 끝에 배심원단은 마침내 판결을 내렸다. 판사가 일어섰다. 그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다. 김성우는 김영철 씨 살해 및 이정순 여사 살해 미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다. 피고인의 범죄가 지극히 중대하여 사회에 위험이 되므로 법원은 피고인에게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망치가 탁자를 내리치는 소리가 우리 가족을 괴롭혔던 악몽의 마침표처럼 울려 퍼졌다. 김서방은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다. 그의 핏발선 눈은 지영이와 내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시선은 마치 우리를 삼켜버릴 듯한 증오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지영이의 손을 잡았다. 떨리는 것을 느꼈지만 그녀에게서 새로운 힘을 보았다. 경찰이 김서방을 데리고 나갔고 법정문이 닫혔을 때 나는 가슴에서 커다란 돌덩이가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지영이는 재판 직후 일방적인 이혼을 허가받아 서연이와 준우의 완전한 양육권을 얻었다. 우리가 법원을 나왔을 때 나는 두 손주의 손을 잡고 따뜻한 햇살 아래를 걸었다. 준우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동그란 눈은 순수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할머니, 이제 우리 집에서는 아무도 안 싸우는 거예요? 나는 미소 지었다. 눈물이 소리 없이 흘러내렸다. 그럼 우리 아가 이제부터는 평화롭게만 살 거야. 나는 그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내 마음은 희망으로 가득 찼다. 몇 주 후 어느 날 오후 나는 작은 뒷마당에 앉아 황금빛 햇살 아래 빨래를 넣는 지영이를 보고 있었다. 그녀는 미소 짓고 있었다. 부드럽지만 진심 어린 미소,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모습이었다. 서연이와 준우는 잔디밭을 뛰어다녔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멜로디처럼 울려 퍼졌다. 박 할아버지가 다가와 갓 자른 망고 바구니를 가져왔다. 그의 얼굴에는 친절한 미소가 있었다. 아이들 먹으라고요. 그는 내 옆에 바구니를 놓으며 말했다. 고맙습니다, 박 할아버지. 나는 끊어질 듯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할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저희가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그는 고개를 저었. 그의 시선은 부드러웠다. 이 여사님은 생각보다 강한 분이세요. 여사님 가족은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당 식물에 물을 주러 돌아섰다. 하지만 나는 그가 언제나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이웃이자 친구일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 평화로운 광경을 보면서 나는 악몽이 정말로 끝났다는 것을 알았다. 우리의 작은 집은 비록 소박하지만 이제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영이는 근처 꽃집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은 마치 자신의 삶의 조각들을 재구성하듯 능숙하게 각 꽃다발을 만들었다. 서연이는 학교로 돌아갔다. 그녀의 그림은 이제 과거의 어두운 흔적 없이 밝은 색으로 가득 차 있었다. 준우는 환한 미소로 종종 내게 달려와 안기며 매일 밤 자신이 만드는 새로운 장난감 자동차에 대해 이야기했다. 나는 창가에 앉아 낡은 가족 사진을 껴안고 있다. 서연이와 준우와 함께 환하게 웃고 있는 지영이의 이미지. 그것은 더 이상 먼 기억이 아니다. 그것은 아무리 끔찍한 어둠이라도 사랑과 힘이 항상 우리를 빛으로 인도할 것이라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것이다. 나는 여기서 웃음으로 가득 찬 이 작은 집에서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신 신께 감사 기도를 속삭인다. 내 가족은 더 이상 두려움 없이 오직 사랑과 평화만이 있는 새로운 미래를 건설할 것이다. 나는 이 이야기와 이 고통스러운 경험들의 끝에 도달했다. 내가 배운 가장 큰 교훈은 이것이라는 것을 이해한다. 사랑과 용기는 어둠을 극복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다. 침묵과 두려움이 당신을 자신의 집에서 희생자로 만들게 두지 마라. 당신의 직감을 믿어라. 가장 작은 신호에 귀를 기울여라. 왜냐하면 때로는 그것이 당신에게 필요한 구명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의. 그것은 늦어질 수 있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려는 믿음과 결의를 포기하지 않는 한 항상 온다. 당신이 방금 들은 이야기는 관련자들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 이름과 장소가 변경되었다. 우리는 이것을 판단하기 위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듣고 잠시 멈춰 생각해 보기를 바라는 희망으로 말한다. 얼마나 많은 어머니들이 자신의 집안에서 침묵 속에 고통받고 있는가? 나는 정말로 당신이 내 입장이었다면 궁금하다. 당신은 무엇을 하겠는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침묵을 선택하겠는가? 아니면 당신의 목소리를 되찾기 위해 모든 것에 맞서 감히 도전하겠는가? 나는 당신의 의견을 알고 싶다. 왜냐하면 모든 이야기는 다른 누군가의 길을 비출 수 있는 촛불과 같기 때문이다. 신은 항상 축복하신다. 그리고 나는 용기가 우리를 더 나은 날들로 이끈다고 확신한다.